해마다 한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식. 신고식은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새내기들의 통과 의례다. 그런데 300~4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신고식이 있었다. 과거에 급제한 조선 최고의 엘리트. 그들은 관리가 되기 위해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가 일기입니다. 조선시대 일기들은 현재까지도 꽤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또 율곡 선생의 석담일기, 또 미암 유희춘 선생의 미암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입니다. 이 일기의 내용도 아주 다양한데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을 기록한 것에서부터 임진왜란 등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중국 기행한 것을 기록한 그 특별한 경험담을 담은 그러한 일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아주 특별합니다. 입조일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입조는 벼슬아치가 조회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조일기는 조선시대의 한 관리가 45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기록한 그러한 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하면은 요즘 사회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공무원들과는 많이 달랐을까요? 자, 오늘은 이 한 권의 일기를 단서로 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박물관엔 경기도 내의 각 문중에서 기증한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유물은 주로 양반의 생활사를 보여주는데 각종 기모임을 그린 화첩, 정년 퇴임하는 관리에게 임금이 내린 궤장, 영조시대 대표적인 화가 조영석이 자신의 친형인 조영복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초상화 등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 취재팀이 주목한 것은 조선시대의 한 관리가 남긴 일기다. 입조일기는 원래 2권이었지만 한 권은 없어지고 현재는 원본 한 권과 필사본인 선고 입조일기가 전해오고 있다. 300년 전에 쓰여진 일기지만 보관 상태가 무척 양호하다. 없어진 원본의 내용도 당시에 쓰여진 필사본을 통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선고 입조일기는 이제 조중회의 아들이 당시에 전하고 있었던 입조일기를 또 그대로 써서 옮긴 책입니다. 입조일기는 1736년 9월 20일 과거에서 병과 5등으로 합격했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일기의 끝은 1780년 관직에서 은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45년간의 기록이다.
용인시 원산면 하만조 씨 후손집에 작은 사당이 하나 있다. 사당에 모신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바로 입조일기를 쓴 조중회다. 관리 시절 성격이 강직해 영조의 총애를 받은 조중회는 이조와 병조, 공조 판서 등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을 두루 지낸 인물이다. 입조일기에는 그 조중회가 이 45년간 그 관직 생활을 하면서 거쳤던 모든 그 관직 또는 물망에 올랐지만은 임명되지 못했던 관직 상황 이런 것까지도 모두 그 연대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그 어떤 사대부들이 어떤 그 관료 생활, 일생 동안 어떻게 관료 생활을 이루어 왔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조중회는 관직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입관리 시절부터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입조일기를 읽어내려가던 중 취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 급제한 지 2개월 후 조중회는 드디어 관료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조중회가 처음으로 받은 관직이 가주서. 가주서는 어떤 관직일까?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맡은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일기다. 바로 이 일기의 기록과 정리를 맡은 이가 주서, 조선시대 정칠품 관직이다. 그리고 주서 옆엔 가주서를 두었는데 가주서는 일종의 수습직이다. 승정원 가주서는 평상시엔 주서를 보조하며 실무를 익히고 주서가 유고시엔 대신 승정원 일기를 써야 한다. 가주서가 된 지 얼마 후 조중회는 이번엔 분관을 통해 승문원에 배치된다. 이때 조중회의 관직 역시 수습직인 권지. 그렇게 각 기관을 돌며 실무를 익힌 지 3년 만인 1739년 조중회는 정식 관직인 설서로 임명된다. 설서는 세자의 교육을 맡은 세자 시강원 강사다. 권지는 그 조선시대 그 과거 합격자들이 성균관이나 승문원, 그 교소관, 뭐 훈련원, 별시 이런 것에 이제 분관되어 가서 그 관직에 임용되기 전까지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견습 관원이라고 할까요? 오늘날의 어떤 그 수습이나 서리와 비슷한 그런 그 직책이 이제 그 권지입니다. 그 과거 급제자가 이제 적체되면서 보통 한 6, 7년 정도 권지 생활을 거친 후에 종구품 실직에 임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은 정식 관리가 되기 전 긴 수습 기간을 거쳐야 했다. 조선시대에도 수습사원이 있었군요. 이 초보 관리에게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 수습사원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기업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수습사원이 조선시대 관리사회에 있었다니까 무척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병풍에는 이 조선시대의 이 평생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의 양반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 평생도는 양반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그린 일종의 기록화인데요. 과연 이 양반들이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돌잔치를 하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이가 훌쩍 자라서 이 성인이 됐는데 이 신랑의 차림을 하고 이 신부 집으로 데리러 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탄 주인공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이 악대들도 보입니다. 이 주인공의 머리에 어사화를 쓴 걸로 봐서 이 과거 급제 후에 3일 유가, 요즘으로 치면 축하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엔 이 주인공이 관청으로 행차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처음으로 관직을 받고 출근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평생도를 보면 주인공의 관직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행차가 무척 호화롭습니다. 바로 정승의 행차입니다. 자, 이 평생도에는 이 돌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직에 은퇴할 때까지의 이 개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이 관직에 있을 때의 그림입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양반에게는 과거의 급제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로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좀 유심히 보시죠. 이 무슨 일인지 여기 보면 이 한 사람을 이 관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잡힌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머리에 어사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사람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이 앞을 보면은 한 사람이 붓을 들고 아주 있는데 그 재밌다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 붓으로 이 과거 급제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과거 급제자는 이런 놀림을 당하는 걸까요? 과거 급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장각 사료 속에서 취재팀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정조시대 선전관청에 걸어두었다는 목판. 목판의 제목은 선전관청 면신 소입 이정절목이다. 면신은 신참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으로 오늘날의 신고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신입관리의 신고식에 대해 임금이 직접 그 피해를 지적하고 절차를 바로잡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왕명의 전달이라든가 호의를 맡은 이 부서인이 선정관청에서 이 당시에 이 신참들이 들어왔을 때 아주 이렇게 보면 괴롭히는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 어떤 신참들을 면신하는 데 있어서 이 잘못된 관행들을 바르게 이 고쳐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내려진 어떤 규정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입관리의 면신이 어떻게 행해졌기에 임금까지 나서서 개선하려 했던 것일까? 이렇게 놓을까요? 정승모 소장이 취재팀에게 보여준 이 문서는 19세기 말 한 관리가 치른 신고식이 담겨 있다. 1992년에 그 수문장 벼슬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문청에 이제 새로 들어가면서 선배들한테 이 그 신참 예식을 하면서 이제 받은 문서 같습니다. 수문청 관리들이 새로 들어온 신입관리 임도호에게 건넨 한 장의 문서. 문서의 맨 뒤엔 선배 관리들의 사인이 적혀 있다. 문서의 맨 앞엔 신귀란 글자가 보인다. 당시 신입관리를 부르는 이름이다. 신귀 아래엔 임도호의 이름이 거꾸로 적혀 있는데 선배 관리들의 장난기가 엿보인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선배 관리들은 임도호에게
좋은 술과 진수성찬을 즉시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시대 신입관리들은 이렇게 선배들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야 했다. 잔치상을 차리는 데 있어서 3579 이렇게 홀수로 나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상차림에 있어서 청주가 3병이다. 그러면 물고기가 3마리, 뭐 안주가 3접시, 과일이 3접시 이런 식으로 3의 숫자로 시작해가지고 상을 차려서 5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의 숫자로 올라가죠. 5의 숫자로 올라가가지고는 3번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7, 9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면신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 잔치상뿐만이 아니다. 신뢰에 관한 부분이 성문은 광해군 시대의 관리를 지낸 김영의 일기에는 또 다른 면신예의 내용이 나온다. 신입관원 시절 김영은 휘자를 하느라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휘자는 신입관리들이 밤마다 선배 관원의 집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는 일이다. 관청의 그 선배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죠. 그래서 그 찾아다니면서 갖고 다녀야 하는 것이 이제 명함 종이입니다. 그 명함 종이는 색일 자자에다가 종이 지자 해가지고 자지라 그러는데 그 자지를 들고서 선배를 찾아가는데 그 자지가 종이가 굉장히 두껍고 큽니다. 그러니까 무명 한 필로 3장 정도를 바꿀 정도로 비싸다 그래요.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명함은 구한말 민영이기 보빙사로 미국에 갔을 때 사용한 명함이 유일하다. 크기는 지금의 명함과 비슷하지만 두께가 훨씬 두껍다. 종이가 비싼 시대에 두꺼운 명함을 만들기 위해선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조선시대 신입관리가 치른 면신예의 내용 중엔 육체적인 학대도 빠지지 않는다. 성현의 수필집인 용제총화엔 신입관리를 괴롭힌 각양각색의 면신예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취재팀의 의뢰로 만화가 이도우 선생이 그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봤다. 이것은 일명 거미잡기다. 신입관리에게 지저분한 벽에서 거미를 잡게 한 뒤 그 손을 씻은 물을 마시게 했다. 한겨울에도 강에 들여보내 맨손으로 고기를 잡게 했고 선배들의 관직과 이름을 외우게 한 뒤 틀리면 온몸에 오물을 뿌렸다. 무거운 통나무를 들지 못하면 구타를 가하기도 했고 신입관리가 들어오면 보름 이상 숙직을 시켰다.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신입관리들은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런 이들에게 면신예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신례의 그 유래는 그 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고려말이 되면은 권문세족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권세가의 그 어린 자제들이 관료로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어린 자제들이 과거급제해가지고 관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이 조선 성종 때의 그 대학자이던 성현이 이제 그 용제청하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린 자제들이 그 너무 권세가의 어린 자제들이 그 진출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르고 좀비의 어떤 엄격함 또는 권세가들의 어떤 그 권세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면서 신입관리의 통과 의뢰로 정착한 면신예는 점차 그 피해가 드러나는데 그 극단적인 예가 단종 1년에 일어난 정윤화 사건이다. 종기병을 앓고 있던 정윤화가 면신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다. 조선시대 면신례의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침학 또는 육체적인 가학 이런 것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과도한 상차림 때문에 가난한 선비들은 그 상차림을 부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관직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고 또는 심지어는 그 장사치, 부유한 장사치의 어떤 대를 사위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소를 잡아가지고 상차림까지 했으니까 그 당시 그 농경사회에서 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국가에서도 그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소까지 잡았다는 그런 병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폐단이 될 거고 육체적인 가학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음으로 몰고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그 참석했던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매맞아 죽는 사건 이런 사건들도 실록에서 그 보면은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의 신입 관리들은 이렇듯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조선시대 양반 자제들의 최고의 이상은 이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거의 과거 공부에 매달립니다. 아마도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지금의 고시에 합격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 신입 관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혹독한 면신례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신례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식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입조일기에는 이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활을 기록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방 귀로 낙마, 퇴근길에 말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관리들은 출퇴근할 때 말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출퇴근하는 거리가 멀어서 말을 타고 다녔던 걸까요? 자, 조선시대 관리들의 출퇴근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는 광화문 세종로. 300년 전에도 이곳은 출퇴근 관리들로 붐볐다. 조선시대 홍문관 수찬의 출근 행렬이다. 홍문관 수찬은 정육품 하위 관리로 말고삐를 끄는 좌견과 함께 대여섯 명이 출근길을 호위하는데 멀찌감치 앞서가는 이 사람이 안농을 들고 길을 비키라고 소리를 친다. 홍문관 수찬과는 달리 정승의 행차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호위하고 있다. 행렬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비올 때를 대비해 가마덮개인 안농을 들고 있다. 그 옆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호상, 정승이 사용하는 휴대용 의자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정승이 탄 화려한 가마. 평교자라고 불리는 이 가마는 정일품 관리, 즉 정승만 타고 다닐 수 있다. 고관들이 타고 다닌 교통수단으론 초헌이 있다. 바퀴가 달린 이 수레는 2품 이상, 즉 판서들만이 탈 수 있다. 나이든 대신들은 주로 남여라 불리는 단순한 형태의 가마를 타고 다녔다.
높은 고위 관원들이 쓰는 것이 뭐 평교자라는 것이 있고 또 2품관 이상 판서급 이상이 타는 그 초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노 대신들이 타는 남여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마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삼품의 당상관 이상이나 탈 수 있는 거지 당하관이나 또는 뭐 무관이나 음섭여서를 한 그 음관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가마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의 출퇴근길을 확인하기 위해 관청의 위치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청계천이 반으로 나누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궁과 중심적인 관아, 종묘와 사직 같은 것들은 전부 이 청계천 이북에, 청계천 북쪽에 배치됩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사직이 전부 이제 청계천 이북에 배치되면서 이것이 이제 관청이라든가 또 주요한 국가적 시설들이 밀집하는 구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경복궁 앞 현재 정부 종합청사가 자리 잡고 있는 세종로는 조선시대에도 주요 관청들이 들어서 있던 행정의 중심지였다. 남쪽을 바라보고 그 왼쪽으로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는 가장 가깝게 의정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조, 그다음에 한성부, 그다음에 호조, 기로소가 쭉 그 동쪽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서쪽 방향으로는 바로 예조, 형조, 병조, 공조가 있었고 조선시대 세종로는 양옆으로 6조의 관청이 들어서 있다 해서 육조거리라 불렸다. 당시의 육조거리를 복원해보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가 왼쪽엔 예조, 중추부, 사원부, 병조, 형조, 공조가 들어서 있었다. 그렇다면 관리들의 거주 지역은 어디쯤이었을까? 현재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다. 경복궁 동쪽에 위치한 종로구 가회동엔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가옥이 있다. 지금은 서양식이 많이 가미된 형태로 개조됐지만 원래 이곳은 한말에 지어진 세도가의 집으로 당시 양반가로선 최대 규모인 99칸 집이었다고 한다. 대문 앞엔 당시 양반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예, 바로 커다란 소설대문 앞에 그 노두돌이라고는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탈 때 쉽게 오르기 위해서 발을 디디고 올라타는 그런 돌이 되겠습니다. 가회동을 포함해 전통 가옥촌을 이루고 있는 이 일대가 조선시대 고위 관리들의 거주지였다. 한성부 시대에 그 북부에 해당되는 오부 중에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고 특히 이 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서 있으면서 주로 이제 왕궁에 출퇴근하는 고급 관료들이 집단으로 주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름하여 그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그런 의미에서 북쪽에 있으니까 북촌이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우대, 우대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북촌과 함께 조선시대 고위 관리들의 거주지로 꼽힌 곳이 장동이다.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장동은 당시 순화방이라 불린 고급 주택가였다. 특히 이곳은 조선 후기 세도가인 안동 김씨의 집단 거주지로도 유명했다. 안동 김씨의 일 가문 중에 이 지역에 세가하는 사람들을 장동 김씨라고 불렀죠. 바로 그 집안이 우리 조선 후기 60년 세도 정치를 이끌어갔던 그 집안이 바로 이 본 터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입조일기의 저자인 조중회도 바로 이 장동에 살고 있었다. 조중회의 출근 시간을 알아보자. 장동에서 육조거리까진 약 1km, 말 타고 20분 거리다. 창덕궁까진 약 3km. 출근 시간은 약 1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 당시에 한성은 신분이나
직업별로 이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이나 관청 옆에 이 북촌에는 고위 관리들이 모여 살았고, 지금의 이 남산 지역에는 하급 관리나 또 이 관리가 되지 못한 양반들이 모여 살았죠. 또 지금의 이 종로 쪽에는 시전 상인들이, 그리고 을지로 쪽에는 의관이나 역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출퇴근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조선시대 관리들의 이 출근 시간은 여름에는 미오시, 즉 5시에서부터 7시 사이였고, 겨울에는 조금 늦춰줘서 7시에서부터 9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비교를 하면은 여름에는 조금 빠르고 겨울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고위 관리들은 비교적 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출퇴근 시간을 맞추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조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병으로 직무에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이 승정원에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임금이 잡아들여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이것은 조중회가 하급 관리 시절의 일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한 하급 관리가 결근한 사실을 임금에게까지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조선시대 관리로 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시대의 관리가 과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 비석이 하나 서 있다. 경조 아문터, 옛 한성부가 있던 곳이다. 매일 아침 한성부 관리들은 바로 이곳 육조거리로 출근했다. 옛날에는 그 출퇴근 격식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낮은 사람들이 전부 미리 출근해서 있다가 한성 판문이 이렇게 출근하시면은 이방서리가 한성 판문이 출근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자윤, 우윤 뭐 그 모든 관리들이 계급에 따라서 대문 밖에서도 기다리고 대문 안에서도 기다리고 섬돌 위에서도 기다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계급에 따른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성 판문을 다 이렇게 맞습니다. 한성부는 사무실과 호적 창고 등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청사를 이루는데, 이 청사에 모두 90여 명의 관리가 근무했다. 관리들의 주요 업무는 호적의 작성과 보관, 마부와 마차 관리, 그리고 도성 안의 치안 관리였다. 한성부 관리의 근무 시간은 평균 10시간. 관리들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점심은 옛날에는 이제 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식량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9월서부터 1월 사이에는 이제 막 두 끼만 먹고 간단하게 이제 뭐 간식 정도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한여름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막 세 끼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조금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고. 당시 조선시대의 국립대학인 성균관엔 예비관리들의 기숙사가 있었다. 양현재가 그곳이다. 현재 양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동양학부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은 한 방에 2명씩 생활하며 다가올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균관 유생들에겐 점심이 주어졌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명륜당은 이제 동제 서재에 기숙하는 유생들이 선생들과 같이 영조시대 성균관의 구조를 그린 태학 기첩. 당시 건물 중에서 취재팀의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다. 성균관 동쪽 끝에 위치한 진사식당이다.
진사식당은 현재 성균관 예절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진사식당으로 들어서면 입구에 빈 공간이 보인다. 조선시대인 이곳에 도기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바로 여기가 도기 장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입하면서 곧바로 자기 이름 밑에 동그란 표시를 해서 식사를 했다는 증표를 남깁니다. 현재 도기의 실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도기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도기는 일종의 출석부로 식사를 할 때마다 유생들은 자신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침 저녁 하루 2번만 식당에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점심을 굶었다는 뜻이다. 원래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일일 이식이죠. 근데 해가 길어지거나 특별한 뭐 노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낮에 간단하게 먹는 그 조그만 소량을 먹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량이기 때문에 끼니수로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끼니에 넣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두 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이 점심을 굶었지만 점심을 먹는 관리들도 있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고위 관리들은 노비가 점심상을 관아까지 직접 날라오기도 했다. 조선시대 기록화인 금오기첩을 통해 퇴근 후 조선시대 관리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각종 회식이 잦았는데 이것은 은퇴한 관리를 축하하기 위한 회식이다. 이 그림은 이모년의 과거급제한 동기생들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다. 또 관리들이 따로 관청에서 회식을 갖기도 했다. 호조 관리들이 관청 노비의 음식 시중을 받으며 회식을 하고 있다. 하루 근무를 마치고 조선 관리들은 이렇듯 다양한 회식에 참여했던 것이다. 입조일기의 저자인 조중회는 1753년 4월 22일 식가를 받고 나왔다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식가, 이 식가란 이 관리에게 주는 정식 휴가를 말합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나오는 이 화면은 하만 조씨 집안에서 시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조중회 역시 이렇게 집안에 시제가 있거나 또 기제를 지낼 때 이 정기 휴가를 받았는데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 관리들도 요즘의 공무원처럼 휴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 관리가 쉬는 날은 총 며칠이나 됐을까요? 이 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에는 이 관리의 휴가와 휴일 규정이 있습니다. 매달 1일, 또 8일, 15일, 23일이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단오, 연등회, 추석 명절을 쉬었고 소한, 대한, 입춘, 동지 같은 24절기에 해당되는 날도 휴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휴일을 더해보면 1년에 60일인데 2002년도 올 한 해 휴일이 64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급 수준은 어떠했을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녹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 월급 지급 증서라고 해석을 할까요? 여기에 보면 이름과 관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직에 따라서 이 녹봉도 달랐다고 하는데, 자, 조선시대 관리들의 이 월급은 얼마였을까요? 마포구 창전동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있다. 취재팀은 광흥창을 찾아봤다. 지하철역에서 주택가 안쪽으로 5분 정도 들어서자
언덕배기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비석은 이곳에 조선시대 관리들의 녹봉을 저장하고 배급하던 광흥창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창고터 바로 앞엔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 곡식을 이곳까지 운반하는데 주로 뱃길을 이용했다. 안전한 뱃길을 기원하기 위해 창고 바로 옆엔 사당을 지었다. 무사히 광흥창으로 들어온 곡식들은 다시 관리들의 녹봉으로 지급됐다. 지급하는 방식은 대개 그 각 품계에 따라서 그 녹봉의 양이 정해지죠. 그러면은 거기서 직접 현물을 지급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중앙에 각 그 봉급 담당 그 지금 관으로부터 그 일정한 그 표차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창고에 와서 직접 창고 관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양을 수령해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오늘날 그 봉급 지급하는 거랑 같은 형태죠. 녹봉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증이 필요했다. 바로 이것이 조선시대의 녹봉 지급 증서인 녹패다. 녹패는 호주에서 발행하는데 녹봉을 받는 관리의 이름과 관직, 그리고 녹패 발행 책임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녹봉의 양은 경국대전에 명시돼 있다. 녹봉은 관직에 따라 모두 18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경국대전에 규정된 수량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지급된다. 최고관직인 정일품이 봄철에 받는 녹은 백미 한석, 현미 12석, 조 한석, 콩 12석이다. 조중회가 과거 급제 후 임명받은 설서의 녹봉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설서는 정칠품으로 녹과는 제13과. 설서가 봄에 받는 녹은 백미가 한석. 한석은 오늘날의 89kg 기준으로 화면상의 2포대에 해당한다. 현미가 3석, 조가 한석, 콩이 3석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백미가 3석, 현미 15석, 조 2석, 콩 5석, 밀 3석이다. 이 곡식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쌀은 연가격으로는 67만 원 정도가 되겠고 현미는 15가마로서 307만 원 정도, 차조는 2가마로서 96만 원, 백태는 5가마로서 187만 원, 밀은 3가마로서 59만 원 정도 되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그때 당시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720만 원 정도 됩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관리의 녹봉엔 포도 포함돼 있다. 포 한 필은 22m, 정칠품 13과의 경우 1년 동안 모두 7필의 포를 지급받는다. 이 포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포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굵기도 눈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긴 하지만 이렇게 굵은 것은 제가 아마 산 기억으로 보통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선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고운 것은요. 한 70에서 한 90에서 100만 원까지. 가장 비싼 포를 기준으로 할 때 포의 가격은 700만 원. 결국 정칠품 관원의 연봉은 1,420만 원이 된다. 당시의 녹봉이 관리들의 경제 생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선조시대 미암 유희춘이 11년 동안의 일상생활을 꼼꼼하게 기록한 미암일기다. 미암일기엔 모두 17회의 녹봉을 받은 기록이 보이는데
그중 규정된 양을 받은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일기를 기록하던 당시 미암은 지방에 살고 있는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암이 일기에 기록해 놓은 녹봉의 사용처다. 녹봉은 주로 노비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이 생활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노비이긴 하지만 올라와 있는 노비들한테 매달 일정액을 상료로서 지급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뭐 서책이라든지 조복이라든지 그 약재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데도 상당한 그 비중을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서울에서 부인이 필요한 무슨 단자라든지 명주라든지 이러한 그 사치품을 사들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에서 거둔 수확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녹봉은 그들의 경제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칠품 관리가 1년 중 겨울에 받았던 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겨울에 받는 녹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 양이 적은 편인데요. 이 현미가 4석, 또 콩이 2석, 또 포가 1필입니다. 이 보통 가족과 노비를 합해서 식솔들이 10여 명이라고 할 때 3개월 동안 먹기에도 아주 빠듯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비라는 것이 먹는 데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책도 사봐야 하고 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제사도 모셔야 하고 손님 접대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이 조선시대 관리들의 급료가 무척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녹도 얼마 받지 못하는 그 관리가 되기 위해서 왜 그렇게 과거 공부에 매달렸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신분사회인 조선시대에서는 이 관리가 되는 길이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한 집안이 4대에 걸쳐서 이 관리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 후손들은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품계는 종구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일품까지 올라갑니다. 이 종이품은 차관, 정이품은 장관, 그리고 정일품은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관직입니다. 이 입조일기를 쓴 조중회는 정칠품에서 시작해서 정이품, 이 병조판서에 오르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나마 이 문과 급제자의 약 25%만이 이 청이오직이라고 부르는 주요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니 참 예나 지금이나 이 승진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에는 인사고과를 어떻게 매겼을까요? 관리의 인사를 왕이 단독으로 처리했을까요? 조중회의 입조일기는 조선시대의 관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임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관리의 임용 시기가 오면 신하들은 회의를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왕이 낙점하는 것이다. 조중회가 가주서의 후보 명단에 올랐을 때의 기록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보통 후보 명단은 적격자 순으로 올리는데 왕이 신하의 의견을 존중해 첫 번째 인물을 낙점한 것이다.
조선 시대 어떤 관리 임명에 있어서는 어떤 국왕이 정권을 행사한다기보다도 어떤 신하들의 의견,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여론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여론을 중시했고 또 거기서 어떤 그 인사의 하나의 그 어떤 검증 시스템 같은 것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인사를 또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명을 올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서 한 사람을 이 선택하는 이 방식을 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 관리의 어떤 임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리들에겐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의 인사고과가 시행됐다. 입조일기에 의하면 인사고과는 상중하로 매겨졌는데 10차례 고과에서 모두 상을 받아야 한 품계 승진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인사관리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바로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분경금지법이다. 이를 어길 시엔 곤장 100대 또는 삼천리 유배라는 엄벌에 처해졌다. 분경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분추경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익을 쫓아서 이 분주히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이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경이라는 말은 원래 이 고려시대부터도 계속 이렇게 나왔던 이런 어떤 그 풍습인데 어떻게 보면 권세가라든가 이 왕의 어떤 친인척을 쫓아서 이 자신의 어떤 이권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청탁하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로비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분경 대상도 확대되는데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승정원의 이방, 병방, 승지, 그리고 판결권을 쥐고 있는 사원부 등에서 일하는 관리집에 사사로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했다. 분경 금지뿐만이 아니다. 조선시대는 탄핵 활동도 활발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반구정은 황희정 승이 여생을 보낸 곳으로 유명하다. 조선 초기의 명재상이자 청백리의 표상으로 잘 알려진 황희정 승. 그는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다. 그런데 황희정 승이 영의정에 오르기 전 잠시 관직에서 물러난 일이 있었다. 사원부에 투옥된 한 사람의 감형을 부탁한 일이 드러나 탄핵을 받았던 것이다. 탄핵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루어졌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 분경으로 처벌받은 기사는 33건, 탄핵 기사는 수만 건에 이른다. 그만큼 조선시대는 관리들의 잘못에 대해 엄격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요, 거의 그 탄핵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그만큼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여러 간직군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탄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그런 그 탄핵보다는 진정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그 바른 길을 위해서 탄핵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제도 속에서 명예롭게 관직 생활을 마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궤장 연회도첩은 조선시대 관리 일생에서 가장 명예로운 순간을 담고 있다. 영의정 이경석이 은퇴하자 헌종이 이경석의 집으로 선물을 보낸다. 왕이 내린 교지를 낭독한 후 이경석에게 선물이 전달되는데
왕의 선물은 의자와 지팡이, 이를 궤장이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석을 위해 왕이 마련해준 축하연이 펼쳐진다. 왕이 은퇴하는 노 신하에게 주었던 궤장은 현재 그 실물이 전해오고 있다. 의자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이용으로 뒤로 기댈 수 있도록 등받이가 비스듬히 누워있고 팔꿈치를 괴일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궤장을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의 궤장의 의미는 특별했다. 궤장은 오랜 공직을 마친 관리에게 돌아가는 최고의 영예였던 것이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의자와 지팡이가 이 은퇴하는 신하에게 임금이 내리는 궤장입니다. 이 지팡이는 아주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 의자에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스듬히 이렇게 뒤로 누워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의자인데, 이 나이든 신하를 생각하는 그 임금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그런 의자입니다. 자, 이 조선 시대에는 이 신하가 70이 넘게 되면 왕에게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힙니다. 뭐 일종의 정년퇴직인데요. 정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지낸 신하가 정년퇴직을 할 때 되면 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저런 궤장을 그 신하에게 내립니다. 그것은 비록 정년퇴직을 할지라도 이 왕 곁에서 조금 더 일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이 오랜 관직 생활을 거친 아주 경륜 있는 그런 관리들을 존중을 했습니다. 또 이 관리들 역시 임금으로부터 이 궤장을 받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중호가 쓴 입조일기를 통해서 이 조선시대 관리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비록 적은 액수지만 때마다 녹봉을 받고 출퇴근 시간과 또 정기 휴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2차례 인사고과가 매겨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무려 300~400년 전이지만 조선시대 관리의 생활이 요즘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발견이야말로 과거의 생활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즐거움일 것입니다.